오늘 장관 7명과 차관급 인사 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마음이 대표님께서 저 청와대 일기 고생했다고 오늘 답사하시는 날이라 민심이 반영되지 않은 개각입니다. 이 총선에 올인하고 사실 민심과 거꾸로 가는 개각이다. 꾀풀은 장미꽃 향기처럼 써주세요. 저희가 준비한 것은 새롭게 뭔가 기적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끝말을 담은 이렇게 파란 장미를 준비해서 더더욱 정말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 네, 3월 8일 정치부회의 시작합니다. 신반장, 오늘 그 7개 부처 장관들이 바뀌었잖아요. 예상했던 인물들인가요? 뭐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고요. 일단은 네. 현역 의원 중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진영 의원,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에는 박영선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문체부의 우상호 의원이 거론이 됐었는데 막판에 빠졌고요. 네. 당내에서 총선 관련 역할을 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이 반장, 조금 전에 한미 양국이 원래 이제 지금이 몇 시예요? 5시 13분이니까 한 30분 전쯤에 예정돼 있었잖아요. 분담금 협정에 공식적으로 서명하는 작업이요. 예정대로 진행이 됐어요? 네, 한 4시 20분쯤에 외교부 청사에서 서명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아. 내년도에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액수는 지난해보다 8.2% 오른 1조 389억 원이고요. 근데 이게 1년짜리 합의이기 때문에 1년 뒤에 또다시 협상을 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 측에서는 누가 서명한 거예요? 강경화 장관이요? 강경화 장관이 한 겁니다. 아까 민혜경 씨 노래 오랜만에 들었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 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보회를 시작하죠. 오늘 오후에 들어온 속보인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던 현직 판사들이 모두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 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 등 모두 6명인데요. 지난번에 이제 8명의 현직 판사가 기소됐다는 얘기는 정치부에서 다뤘잖아요. 그중에 2명은 이미 정직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새로 6명이 재판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자, 저희도 이제 그동안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판결을 내리는 판사 신분,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 이 두 가지의 모순된 상황을 아마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고요.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싸늘한 여론도 고려했을 걸로 보입니다. 게다가 같은 법원 청사 안에 있으면요, 자기 재판을 맡은 판사들하고 사실 뭐 수시로 접촉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의 공정성이 근본적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대법원이 재판 배제라는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 싶고요. 이따 최 반장 발제 때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신 반장하고 얘기했지만요. 오늘 개각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에 가장 큰 폭입니다. 18개 부처 가운데요. 이제 초대 장관은 법무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이렇게 세 곳만 남게 됐고요.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의 진용이 완성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적 쇄신을 통해서 분위기를 쇄신하려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요. 총선 대비용이다라는 시각도 있죠. 지난번에 이제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북미 간의 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오늘 통일부 장관이 바뀌었는데 관련해서 대북 정책을 재정비하겠다는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는 인물이죠. 김현철 장관 후보자입니다. 이제 새로운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방금 전에 북미 간에 이제 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사실 그 중심에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이 있잖아요. 2차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장 복구를 빠르게 진척시키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대화와 압박 두 가지 메시지가 동시에 표출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미국이 일종의 상황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하여간 북한의 움직임을 과도하게 해석함으로써 판이 깨지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도 한편으로 보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재는 유지될 것이다라는 분명한 압박 메시지도 동시에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메시지가 이제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세한 얘기는 이 반장 발제 때 추가로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신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오늘 단행된 개각 얘기부터 자세히 해보고요. 관련한 정치권 반응도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문을 열었지만은 여야 공방만 거칠어지고 있는 국회 상황, 특히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논란을 짚어보겠습니다. 논현동 자택에 사흘째 머물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근황, 또 전두환 씨 재판 둘러싼 얘기들, 또 외교안보 관련 속보도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혜원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청와대가 행안부와 국토부 등 7개 부처에 대한 개각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이뤄졌는데요. 쇄신 그리고 집권 중반기 정책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현역 정치인 중에는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인 박영선 진영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오늘 신반장 발제에서는 청와대 개각 소식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부로 명실상부한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진용이 꾸려졌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 총 7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는데요. 이로써 초대 장관은 18개 부처 가운데 법무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등 3곳만 남게 됐습니다. 취임 후 가장 큰 폭의 개각입니다. 네, 이번 개각은 문재인 정부의 중반기를 맞아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성과를 위해서는 능력이 검증된 인사를 발탁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현역 의원 입각은 최종 2명으로 정리됐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엔 진영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엔 박영선 의원이 각각 내정됐습니다. 자, 먼저 진영 의원, 아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이던 시절 비서실장을 맡았던 원조 친박으로 불렸던 인사입니다.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도 발탁이 됐었죠. 하지만 2013년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지급 정책에 반대하며 사퇴해 배신자 낙인이 찍히고 말았습니다.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네, 이후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기는 승부수를 던지는데요. 이 배신자 프레임을 극복하고 서울 용산에서 4선 고지에 오릅니다. 취재 기자를 불러보겠습니다. 신혜원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네, 용산은 사실 상대적으로 보수색이 짙은 지역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아닙니까? 네, 서울 용산은 강북 지역으로는 드물게 여당세가 강한 곳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새누리당 당적으로 3선을 지낸 더민주 진영 후보와 이 진영 후보에 대한 대항마로 전략 공천된 새누리당 황춘자 후보가 맞붙고 있기 때문에 쉽게 결과를 예측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이번엔 박영선 의원입니다. 기자 출신이죠. MBC 선배인 정동영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에 발탁돼서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이후 재벌 저격수로 불릴 만큼 재벌개혁 문제에 앞장섰고요. 역시 중량감을 갖춘 4선 의원으로 성장했습니다. 국민들이 알뜰살뜰 모은 국민연금을 이용해서 본인의 승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그 현장을 참고인께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의원님 송구스럽지만 양사의 합병이 제 승계나 이런 쪽과는 관계가 없고 이재용 부회장보다 기억력이 훨씬 좋고 아는 게 많은 전문 경영인에게 경영권을 넘기는 게 어떻겠냐. 저보다 훌륭한 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경영권 넘기겠습니다. 언제 넘기시겠습니까? 언제든지 저보다 언제든지 넘기시겠습니까? 자. 네, 박 의원 개각 명단 발표 이후에 소감을 밝혔는데요. 선진국 정책을 위해 중소벤처기업 중심 경제로의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며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겸허한 자세로 모든 일에 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두 사람은 소위 정통 친문으로 부르긴 어려운 인사입니다. 진 후보자는 문 대통령과 딱히 접점이 있지는 않고요. 박 후보자는 지난 대선 당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캠프에 먼저 몸을 담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입각은 당의 통합과 탕평에 초점을 맞춘 것이란 분석도 나오는데요. 참고로 청와대에 따르면 진영, 박영선 두 후보자는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또 반대로 물망에 올랐다 제외된 우상호 의원의 경우엔 총선 승리를 위해 역할을 맡아달라는 이해찬 대표의 만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인사를 마저 보겠습니다.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참여정부 시절 문화관광부 차관을 지낸 박양우 중앙대 예술대학원 교수가 낙점됐습니다. 통일부는 김현철 통일연구원장이 낙점이 됐고요. 국토교통부는 최종호 전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조동호 카이스트 교수, 또 해양수산부는 문성혁 세계해사대 교수가 각각 후보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치권 반응도 곧장 나왔는데요. 자유한국당 혹평을 했습니다. 과연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의미가 있는지조차 회의가 든다면서 안보, 민생 파탄에 대한 고려는 없고 오로지 좌파 독재를 위한 레일 깔기에 골몰한 흔적만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심이 반영되지 않은 개각입니다. 이 총선에 올인하고 사실 민심과 거꾸로 가는 개각이다. 특히 이 외교안보 라인 부분에 보면 사실상 이 북한 관련된 정책의 실패를 계속해서 답습하겠다라는 것을 고집하는 그런 개각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 출신 진영 의원이 들어가면 그래도 좀 상평을 고려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민주당 의원이신데요, 지금은. 지금은 민주당 의원이십니다. 예. 이 정도까지 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고 할게요. 네, 통일부 후보자는 아주 강하게 비판, 또 현역 의원 후보자는 다소 말을 아끼는 듯한 느낌, 저만 느껴지는 건 아니겠죠. 자, 지금 보시는 장면은 이 회관을 나서는 박영선 후보자와 만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축하 악수를 건네는 모습입니다. 평소에 국회 지붕 아래서 동료로 근무하는 처지라 대놓고 비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현역 불패 신화라는 말이 나올 만큼 정치인 장관 낙마 사례는 아주 드물죠. 이번에 두 후보자도 꽃길을 걷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문 대통령 7개 부처 최대 개각, 행정안전부 진영, 중소벤처기업 박영선, 통일부의 김현철입니다. 네, 어제 저희가 이제 회의 때 예고했던 대로 오늘 실제로 이제 개각이 단행이 됐고요. 문재인 대통령 3년차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일단 해석이 됩니다. 현역 의원, 그러니까 7개 부처 장관이 바뀌었고요. 그중에 현역 의원 출신은 2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막판에 우상호 의원이 빠졌다는 이제 그런 이제 후문이고, 사실 이제 2명, 진영,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도 소위 친문하고는 약간 거리가 멀잖아요. 뭐 굳이 분류하자면 저희가 이제 비문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나머지 부처에서도 정책 성과를 위한 전문가 그룹을 전진 배치한 거다. 이게 이제 청와대 측의 설명인 거죠.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가장 큰 폭의 개각, 그러니까 7개 부처 개각을 단행을 했죠. 인적 쇄신을 통해서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또 국민들이 체감할 정책 성과를 거둬서 이 국정 장악력을 높이겠다라는 게 취지입니다. 이 7개의 부처 가운데 5곳의 수장을 학계나 관로 출신으로 선택을 해서 정책적 전문성을 최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인 건데요. 직전 내각에서는 18명 중 7명에 달했던 이 현역 의원 비율은 이번 개각에 따르면 인사청문회까지 마무리가 된다면 5명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낙점된 김현철 통일연구원장의 경우는 노무현 정부에서 이미 대통령 자문정책기획위원, 통일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낸 진짜 전문가로 꼽힙니다. 또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최정호 전 전북 정무부지사도 과거 국토교통부 2차관을 지낸 정통 관료 출신이죠.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자리 역시 정치인 출신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상호 의원 입각 가능성이 되게 점쳐졌는데 결국 관료 출신인 박양우 전 문광부 차관에게 돌아갔습니다. 네, 우상호 의원의 경우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로부터 총선에서 역할을 해달라는 부탁, 당부가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좀 들리고요. 사실 이제 박영선, 진영 두 의원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신반장이 집중 발제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요. 일단 친문이 아니라는 점에 저희가 주목할 만한 포인트고요. 또 한 점은
일단 내년 총선에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진 의원의 경우에 박근혜 정부 보건복지부 장관 출신으로 일하다가 사퇴를 해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케이스고요. 또 박영선 의원의 경우에는 지난 대선 경선 때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캠프에 있다가 이 경선 후에 문재인 캠프로 넘어왔었죠. 따라서 이번 의원 입각은 통합 또 탕평에 초점을 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두 의원 모두 4선의 경험이 많은 중진 의원으로서 충실히 실력을 쌓아왔다는 점 역시 입각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진 의원은 지난 정부 입각 때와 이번 입각에 임하는 자세가 다르지 않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는 정치를 좀 떠나서 나라를 생각하고 현 정부를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 소감 한번 들어보시죠. 막중한 책임을 맡게 돼서 어깨가 매우 무겁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우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그 핵심 과제인 자치분권과 또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명실상부한 선진국 정착을 위해서 중소벤처기업 중심 경제로의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지금 겸허한 마음으로 모든 일에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입각하게 된 현역 의원들의 포부를 들어봤고요. 정치권 반응을 알아봐야 되는데 어제도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그동안 이제 현역 의원 불패,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를 다 통과했으니까요. 그런 얘기가 정치권에 통용이 됐지만은 이번에는 그런 분위기는 아닐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저희가 어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자유한국당 반응을 들어보면요. 인사청문회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특히 이제 여러 인사 중에 이제 뭐 두 정치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특히 비판적인 입장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일단 청와대가 오늘 이 김현철 후보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요. 현재 청와대 상황과 연결지을 수 있는데 일단 청와대는 현재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이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주무부처인 이 통일부 수장도 함께 교체를 한다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건데요. 청와대 이 김 후보자야말로 새로운 남북평화 공동체 실현을 위한 신한반도 체제 구상을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학계와 정책 현장 경험을 두루 갖춘 손꼽히는 남북관계 전문가로 남북 경협, 북핵 문제에 전문성과 식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남북 공동선언을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평화협력 공동체 실현을 위한 신한반도 체제 구상을 적극적으로 구현해 나갈 적임자입니다. 네, 반대로 자유한국당은 이번 개각에 안보 파탄, 경제 파탄, 민생 파탄에 대한 고려가 전무했다. 오로지 좌파 독재를 위한 레일 깔기에 골몰한 흔적만 보인다고 주장했는데요. 교체하라는 외교안보 라인은 제쳐둔 총선 올인, 점입가경 개각이라고 평가를 절하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반드시 드러내야 할 이들은 고스란히 놔두고 오히려 점입가경으로 남북 경협, 대북 퍼주기에 매몰된 김현철과 같은 인사를 통일부 장관으로 앉혔습니다. 아무리 청와대만 있고 부처는 없는 정부라지만 이번 개각은 정부 실종 선언으로 봐도 무방할 지경입니다. 네, 청와대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또 나오는 사람이 있고 또 나온 사람이 있잖아요. 이번에 청와대 일기 인사들은 속속 여의도 정치판에 복귀하는 그런 분위기고요. 어제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 청와대 그 일기 출신 참모들을 만나가지고 오랜만에 회포를 풀었다면서요? 네, 어제 그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임종석 왜 웃어요? 아닙니다. 제가 잠깐 말 실수를 한 것 같아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 그리고 한병도 전 정무수석 그리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송인배 전 정무비서관, 권혁기 전 춘추관장 등 청와대 일기 참모진 인사들과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민주당 측은 이번 만찬이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라고 강조했지만 사실 총선이 1년밖에 남지 않은 만큼 슬슬 역할을 맡기기 위한 첫 인사 자리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일단 어제 회동 장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것보다 정식으로 복귀 인사드리고 대표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겠죠. 네. 어느 때보다 당정 간의 소통과 협의를 통한 신뢰가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할이 있다면 뭐든 헌신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당에서 당직 같은 거를 너무 이런 얘기 하시네요. 출마 지역 얘기를 이렇게 많이 나오고. 아이, 그럴 리가 있나요, 오늘? 여러 가지 무슨 얘기 많이 듣겠습니다. 인수위도 없이 청와대에 가서 고생들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다 우리 당 당원들이었기 때문에 당으로 이제 복귀할 사람들이고 그래서 오늘 내가 저녁을 한번 대접하려고 그렇게 모인 자리예요. 자, 말은 저렇게 했지만 벌써부터 총선에서 누가 어떤 당직을 맡을 것인가, 누구는 어디로 출마할 것인지 이런 얘기 설왕설래 한창입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경우는 내년 총선 출마 지역으로 벌써 이 서울 종로는 지금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있긴 하지만 거치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서울 종로나 중구, 성동, 을 이런 곳이 점쳐지고 있고요. 한병도 전 수석은 자신의 이 과거 지역구였던 전북 익산 다시 출마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영찬 전 수석은 네이버에서 일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 성남 중원을 본사가 있는 이런 곳, 또 권혁기 전 춘추관장은 진영 의원 지역구를 서울 용산을 물려받아서 이렇게 출마 검토한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자, 홍익표 당 수석 대변인 발언 들어보시죠. 이해찬 대표께서 청와대에서 그동안 올해 이 국정 운영에 대한 많은 경험을 쌓고 당에 돌아오게 돼서 당의 인재풀이 훨씬 커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임종석 실장도 하여간 전체 당이 지금 현재로서 특별하게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당에서 무엇을 요청하면 당의 필요에 의해서 언제든지 본인도 당을 위해서 헌신할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참석자분들도 되게 그런 기조로 말씀을 하셨고요. 이서준 반장이 그러는데 윤영찬 전 수석은 사는 곳도 경기 성남 중원을이라고 하네요. 자, 민주당 내에서 이렇게 복귀가 이들의 복귀가 당내 활력을 줄 거라는 긍정적 분위기, 또 벌써 총선 공천 경쟁이 시작됐다 이런 긴장된 분위기 동시에 포착되고 있습니다. 야, 내년 총선 지역구 얘기가 벌써부터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네요. 예. 그렇죠? 네. 자, 오늘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대 규모의 개각이 이뤄졌다는 얘기를 저희가 전했고요. 앞으로 이제 한국당이 청문회를 벼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치권의 공방은 뜨거워질 걸로 보이고, 현역 불패 신화 과연 계속 유지되는지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중기 박영선, 행안 진영 등 7개 부처 개각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3월 임시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어제부터 본격적인 의사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여야는 각종 현안마다 부딪히면서 강대강 대치전선을 형성하고 있죠. 당장 민주당이 선거제 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 그러니까 신속 처리 법안이죠,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를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갈 길이 험난해 보이는 국회 상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국회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와야 하는데 지금 상황은 이 애기가 채 들어오기도 전에 이 문턱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자, 우여곡절 끝에 3월 임시국회 문이 열리긴 했지만 첫날부터 삐걱대고 있죠. 자, 참고로요, 이 기록으로 순위를 정하는 스피드 스케이팅과 달리 경쟁 경기인 쇼트트랙은 선수들 간의 이 충돌을 주의해야 합니다. 선두로 달리다가 자칫 이 다른 선수와 충돌을 하면 순식간에 순위권 밖으로 밀리거나 실격 처리가 되죠. 자, 그런데 이 지금 국회에서는 쇼트트랙 아니고 패스트트랙으로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거나 또 어느 누구 실격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요.
자, 민주당이 선거제 개혁, 사법 개혁 등 이 10여 건의 법안을 패스트 트랙에 태우겠다라고 하자 한국당은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패스트 트랙을 태우겠다는 것은 그들 마음대로, 멋대로 모든 법안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거듭 경고하지만 이제 의원직 총사퇴를 불사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이렇게 된다면 대한민국 정치혁명이 패스트트랙 단 한 번에 이뤄지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게 될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려는 무지각한 행동도 단번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 한국당 입장을 좀 보면요. 민주당이 내놓은 사법개혁법은 이 검경을 갈라치게 하고 또 공수처는 옥상옥에 불과하다. 또 국정원법은 안보를 무력화하는 법이라는 주장입니다. 게다가 국회의원을 뽑는 룰을 우리와 합의하지 않고 처리하겠다는 건 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1야당을 패싱한 채 패스트트랙으로 거래하는 사상 초유의 선거법 구태타를 강행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 독재국가를 시도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 5.18 망언 사태도 충돌만 거듭했습니다. 자, 윤리특위는 망언 3인방을 포함해 그동안 징계안이 제출된 국회의원 18명을 일괄적으로 상정을 했죠. 그리고 윤리심사자문위에 다음 달 9일까지 징계 수위를 정해달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어떤 안건을 먼저 처리할지에 대해서도 또 자문위가 판단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사실상 합의를 못하자 자문위에 떠넘긴 모양새인데요. 그러면서 정작 자신들은 내탓만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의 이 피켓이 발단이 됐습니다. 윤리위원회 자격으로 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당론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데 국민의 목소리면 이 회의장을 나가서 하세요. 한국당은 김병준 비대위원장께서 3명을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쪽이 먼저 당론을 정하신 거고요. 자, 그런데 또 비공개 회의에서는요, 어김없이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보였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야당이 우선 징계를 요구하는 서영교, 손혜원 의원을 두둔하는 목소리가, 또 한국당에서는 이 망언 3인방에 대해 소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며 옹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야는 사회 문제로 떠오른 미세먼지를 이 재난으로 규정키로 하고 관련법을 처리하기로 합의는 했지만 이 대책을 놓고선 충돌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환경부가 내놓은 긴급 조치의 핵심은 3가지인데요. 첫째, 인공강우 실험 등 중국과의 협력 강화. 둘째, 차량 운행 제한 강화. 그리고 3번째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학교나 공공 건물의 옥상 유휴 공간에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공기 정화 설비 시범 설치를 추진하여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검증해볼 계획입니다. 그건 한국형 공기 정화기를 우리가 발명해서 실용화가 된다면 아마 해외 수출 등을 통해서 많은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사업을 좀 의미 있게 우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자, 그동안의 대책 가운데 방금 들으신 이게 가장 새로운 내용이었는데요. 환경부는 기기당 약 1억 원에서 2억 원이 들 것으로 추정을 했고 이번 추경에 이 사업을 담아 연내에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또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야외 공기정화기 달고 걸어서 출근한다고 비서실장 걸어서 출근한다는데 수도권에서 서울의 집값이 비싸서 수도권에서 만원 버스 타고 출근하는 사람들 걸어서 출근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지 한번 참 기가 막힐 일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사실 이 같은 공기정화기는요,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공약이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미 가동 중이라면서 안 후보가 제안을 했지만 또 당시 문재인 캠프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스모그 프리타워를 우리도 시범 설치를 해서 가동을 해보는 것이 저는 시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스모그 프리타워가 이렇게 지금 생겼다고 합니다. 안철수 후보의 미세먼지 대책은 MB의 4대강 로봇 물고기와 같은 것입니다. 스모그 프리타워는 베이징시에서 예술거리에 설치한 사실상 조형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 정부가 개발하겠다는 공기 정화기가 제2의 로봇 물고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참고로 4대강 로봇 물고기의 실체, 저희 다정회가 방송 최초로 공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또 이 로봇 물고기 제가 직접 이 청계천 물에 한번 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물에 들어갔는데요. 네, 이 물고기가 물에서 그야말로 익사를 해버린 겁니다. 자, 그나저나 이 당시 한 마리당 6억 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양반장 이걸 뭐 물어냈을까요? 자,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우문년 3월 국회 곳곳서 충돌 또 충돌입니다. 양반장 저거 청계천에서 한 거잖아요. 저 어떻게 됐어요? 고장 난 거예요? 아니면 전원이 꺼졌던 거예요? 저게 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네. 제작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그분들한테 너무 죄송한 게 양반장 실수는 아닌 거죠? 아니 그럼요. 제가 너무 죄송한 게 방송을 위해서 이제 사정사정해서 이렇게 협찬을 받았는데 저런 장면이 딱 나가버려가지고 혹여 막 또 이렇게 위에서 혼나거나 그러지 않으셨는지 좀 걱정되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기술적으로 뭐 상당히 괜찮았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아, 그래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미세먼지가 별로 괜찮죠? 오늘 날씨가 괜찮잖아요? 네, 하늘에서도 구름도 보이고 오늘도 괜찮았던 것 괜찮죠? 같습니다. 뭐 이번 주말까지도 괜찮다고 하는데 하여간 정부에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 나왔으면 좋겠고요. 미세먼지 관련해서. 자, 민주당이 이제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포함해서요. 10여 개의 그 소위 민생 법안을 그 패스트 트랙, 그러니까 신속 처리 법안으로 지정해서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또 지금 한국당이 반발하는 이제 그런 모양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발의 강도가 상당히 세더라고요. 네, 보신 것처럼 뭐 의원 전원 뭐 사퇴하겠다. 일어났다 앉았다 그래요. 예. 너무 강도가 세가지고.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또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는데요.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법안은 총 10개였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의원 정수 300명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수당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또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공수처법, 국정원법, 그리고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 기간을 330일에서 90일에서 180일로 줄이는 국회법 등을 이번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법안에 포함시키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해찬 대표 얘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225석은 지역구로 하고 75석은 비례대표로 하는 안을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을 하고 석패율제를 도입을 해서 그 가능한 한 의원님들을 회생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서 야당과 이제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수처법, 공정거래법 등 10건의 개혁 법안을 중심으로 해서 야 3당과 신속 처리 안건으로 그 협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한국당은 민주당의 이런 방침에 대해서요. 독재 국가를 꿈꾸는 것이다. 의원직 총사퇴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사상 초유의 선거법 쿠데타를 강행하고 나섰다면서 이 대통령 분권 논의도 없이 이 선거제를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는 것은 독재 국가를 시도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건 민주당 내부 반발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이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겠다는 건 또 다른 꼼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한마디로 다른 야당들을 속여서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경우에 당내 반발을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진위가 정말 이 선거법을 끝까지 패스트트랙으로 태우는 것이다 하면 대통령 독재 국가를 꿈꾸는 것이라고 보이고,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다른 야당들을 속여서 본인들이 원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을 들어봤는데 다른 야당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민주당 입장 쪽에 많이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 입장을 환영하면서 한국당이 반대한다면은
그 패스트트랙 지정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미 야3당이 선거제 개혁법안에 대해 패스트트랙 처리를 요구해 왔었는데요.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을 위한 절박한 요청을 끝내 거절한다면 패스트트랙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지역구를 225석으로 줄이는 내용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도 진일보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한국당 결단만 남았다. 사실상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네, 선거제 개혁 관련해서는 이렇게 이제 갈등의 골이 깊은데 일단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재난으로 규정하고 관련 법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데까지는 합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뭐 어느 정도는 이제 고무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다만 야당 쪽에서는 최 반장, 그 정부가 내놓은 각종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는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일단 뭐 합의한 부분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에는 합의를 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좀 추가 논의가 필요한데요. 일단 입법을 위해서는 미세먼지를 재난안전법상 자연현상으로 인한 자연재난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뭐 인간의 사회활동에서 비롯되는 사회재난으로 규정할 것인지를 좀 정해야 하는데 일단 여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 정의를 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뭐 어떤 식의 재난이든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라는 게 여야의 입장이긴 하고요. 그리고 어제 정부가 각종 긴급 대책을 내놨는데 첫 번째가 뭐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또 고농도대 차량 운행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소개해드린 대로 야외용 공기정화기 개발에 공기정화기를 개발을 해서 도심에 설치하는 등 크게 3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특히 한국당은 이 야외용 공기 정화기에 대해서 쇼잉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경원 원내대표는 도심 한가운데 대형 선풍기를 틀자는 얘기를 하면서 본질은 놔두고 변중만 올리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핵심은 화력발전소를 줄이는 것인데 재차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의 이 같은 공세를 적극 방어하면서 정치권이 공동으로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특히 강조를 했는데요. 이 박광원 최고위원은 미세먼지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좀 한계가 있다. 그러면서 솔직히 받아들이고 이런 점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중요한데 야당은 모두 정부 공격 소재로만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을 탓하고 정부를 탓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매일 대통령 욕하고 정부 욕하면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국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혜를 모아야 할 문제지 정부를 비방하거나 대통령을 욕할 문제가 아니라 하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3월 임시국회 개회식이 열렸고요. 첫 본회의에서 한국당 소속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잖아요. 외통위원장, 예결위원장. 특히 이제 예결특위위원장에 황영철 의원이 선출이 됐는데 그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황 의원이 뭐 능력이 있고 없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의원직 상실령을 받고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항소심에서 징역 2년 그리고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요. 상고를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 판단을 남겨놓고 있는데 자,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바로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예결위원장 공석이 되죠. 당장 그러면 미세먼지 대책으로 추경 예산 심사 가능성이 뭐 열려 있는 상황에서 이게 자칫 위원장이 없어서 공백 사태가 초래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이 황영철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추징금 2억 3,900여만 원 선고받은 상황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국가예산 주무르는 이 예결특위위원장 맡는 게 적절한 거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거죠. 네. 자, 그리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사법농단 의혹 수사 관련해서 현직 판사 8명이 추가로 기소됐다는 얘기를 다뤘잖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판사 신분 또 피고인 신분이라는 이제 2가지 신분이 이제 충돌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오늘 오후에 들어온 속보를 보면은 대법원이 재판 업무에서 이들을 다 빼는 쪽으로 결정을 한 거죠. 네, 지금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가 10명이고요. 그중에서 네. 8명이 현역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2명은 이미 정직 상태였고 그러니까 현재 6명이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6명을 모두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고 3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법 연구 업무를 하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에서 손을 떼고 재판과 관련이 없는 업무를 하라고 발령을 낸 거죠.
이 사법 연구 장소는 현직 판사들이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서초동 법원 청사가 아닌 경기 고양에 위치한 사법연수원 등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좀 배제 명단을 알려드리면요. 임성근, 신광열, 이태종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있고요. 그리고 심상철, 성남지원 부장판사, 그리고 조희연 서울 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그리고 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해서 정치권에서 최근 이름이 가장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 성창우 서울 동부지법 부장판사입니다. 대법원은 형사재판을 받게 될 법관이 계속해서 재판 업무를 만든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사법부와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각계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이루어진 조치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조치와는 별도로 대법원은 이 비위 사실이 통보된 판사들에 대한 징계 청구 또는 재판 업무 배제 여부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검토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사법농단 의혹 관련 얘기를 할 때마다 초유의 일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정말 초유의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요. 그 판사 6명이 재판에서 이제 무더기로 배제된 것도 초유의 일이지만 그 재판을 받던 사람들도 상당히 혼란스럽겠어요. 그죠? 민사 쪽인지 형사 쪽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여간 재판부도 바뀌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바뀌면은 또 재판이 지연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혼란상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 이렇게 정리할게요. 대법원 사법농단 기소판사 재판 배제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그저께 조건부 보석으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사도우미 그리고 경호원과의 접견을 허용해달라는 요청을 법원에 했습니다. 또 종교활동을 위해서 목사 접견도 신청할 방침이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면서 배우자와 직계 혈족 또 변호인만 접촉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 이렇게 조건부 석방을 하면서 김윤옥 여사,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사위들, 그리고 변호인까지만 접촉을 할 수 있다 명시를 했죠. 그 외의 사람은 만나는 것도 그리고 이런 전화 통화, 까똑도 할 수 없도록 한 겁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누구를 만나야 한다 그런 경우라면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던 거죠. 사실상 가택연금이다라는 말이 나온 게 바로 이런 엄격한 조건들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 대통령 이 가사도우미 2명 그리고 경호원 12명도 접견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의견서를 어제 이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겁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 경호 인력이 자택에 상주하는 만큼 도저히 접촉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이유에서였죠. 자, 그렇다면 이건 어떻습니까? 아직 정식으로 접견 허가 의견서를 낸 건 아니지만 심각하게 검토 중인 사람이 또 하나 있다는 거죠. 바로 개신교계 원로이자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죠. 자, 이 전 대통령의 멘토다, 정신적 지주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다는데, 자, 김장환 목사는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됐던 서울 동부구치소 자주 찾아서 예배도 드려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옥중에서도 예배를 인도받았으니 이제 자택에 와서도 김 목사한테 예배 인도 받고 싶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김장환 목사는 이 전 대통령 검찰 구형이 내려진 직후였던 지난해 9월 극동방송 직원들을 대상으로 했던 설교 중에 이 전 대통령을 만나서 직접 위로했던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았기에 20년 구형을 받게 되나. 그래서 누가서 2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쭉 읽어드리면서 그래, 죄 없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장로님, 그래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형을 받으셨는데 장로님은 20년 정도 구형을 받았으니까 용기 잃지 마세요. 자, 여기서 궁금한 건요,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의 지시대로 김윤옥 여사와 자녀들 그리고 변호사 빼고 그 누구와도 말 한마디 안 섞는 게 분명하냐, 확실하냐일 겁니다.
뭐 세간에서는 솔직히 믿었지 않다, 못 믿었다 뭐 이런 얘기도 많긴 한데 자 하지만 오늘 이 전 대통령 면담하고 나온 이 강훈 변호사 아니 무슨 소리냐 얼마나 우리가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데 라고 강변하듯 이런 에피소드도 전했습니다. 형님이 전화를 하셨는데도 통화를 못 하셨다고 우리 조건 때문에 받고서 통화를 못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이렇게. 형님이시면은 저 이상덕 부의장님이 이제 전화를 하셨는데 대통령님은 통화를 못 하셨다라네요. 와 세상에 형님을 형님이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도 아니고 친형님이 전화를 했는데 이 법원의 이 명령을 따르느라 형님께 걸려온 전화도 안 받았다. 야 이거 정말 놀라운데요. 자 관련된 소식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전두환 씨 형사재판 방청권 추첨 오늘 이렇게 광주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첫 번째 재판 방청 경쟁률이 그때 7.7대1 상당했는데요. 과연 이것을 경신할 것이냐 관심이었는데 자 뚜껑을 열어봤더니 글쎄요 보시는 막 붐빈다는 느낌은 솔직히 안 드는데 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자 배정 좌석수 65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총 80명이 응모해서 경쟁률 1.2대 1이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오늘이 111번째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1908년 3월 8일 미국 당직 공장 여성 노동자 15,000명이 뉴욕에서 여성에게 참정권을 달라 작업 환경을 개선하라 외치면서 무장한 군대에 맞서 싸운 날을 기념한 겁니다. 당시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 하루에 14시간 이상씩 중노동하면서도 선거권도 노조 결성권도 없었다는 겁니다. 급기야 한 피복회사 여성 노동자가 무려 140여 명이 화재로 숨지면서 진짜 이 투쟁이 미국 전역으로 번졌다는 거죠. 당시 여성 노동자들의 구호가 바로 이거였다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우린 빵도 장미도 필요하다라는 구호였는데 여기서 빵이라 함은 굶주림에서 벗어날 생존권 그리고 장미라 함은 인간답게 살기 위한 참정권을 의미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세계 여성의 날에 장미꽃을 선물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마침 보시면 앞서도 저희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저렇게 장미꽃을 한아름 들고 와서 당 여성 의원들한테 선물을 하고 있죠. 또 그리고 오늘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도 여성 노동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저렇게 파란 장미를 선물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자, 뭐 그래서인지 또 저희 국장이 방송 전에 이렇게 장미를 준비하셨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이 방송이 끝나고 주겠거니 싶었는데 굳이 기어이 생방송 중에 또 하필 또 제 발제 중에 이걸 줘야겠다 이렇게 자꾸 우기셔가지고 하세요 그럼. 네. 아니 뭐 갑자기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요. 아니 근데 정말 오늘 뜻깊은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신반장에게 감사하고 있고 반장들도 아마 다 인정할 거예요. 신반장은 일당백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을 담아가지고 장미꽃을 하나 준비했어요. 반장들을 대표해서 신반장 화이팅 하라는 의미에서 가보러 같이 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근데 그 다음 주에 화이트데이도 있거든요. 화이트데이요? 그건 최 반장하고 상의해봐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요. 네. 네, 화이트데이도 이제 곧 다가오는데 아주 훈훈한 모습이었고요. 참고로 지금 국장이 주신 저 장미는 제 돈으로 샀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뭐 누구 돈으로 사는 게 뭐가 중요해요? 중요하죠. 네, 중요해요? 저한테 네, 중요합니다. 장미꽃이 갖는 의미를 음미해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반장. 그것도 그런데 국장 저 오늘 좀 일찍 들어가도 될까요? 어딜 들어가요? 집에. 회의도 안 끝났는데 어딜 들어가요? 그 세계 여성의 날을 어. 맞아서 벌어지는 운동 중에 조기 퇴근 운동이 있다 그래가지고. 있죠. 있긴 있는데 신반장은 안 되죠. 지금 우리 회의 안 되잖아요. 지금 가면 안 알고도 되잖아요.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자, 문 대통령도요, 오늘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해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세계를 이만큼 전진시켜온 모든 여성들을 응원한다라고 올렸는데요. 한편 노회찬 재단은 어제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게 장미꽃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노회찬 전 의원이 2005년부터 이 매해 세계 여성의 날이 되면 주변 여성들에게 장미를 선물로 보내왔습니다. 네. 그랬군요.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법원의 경호원 그리고 이제 가사 도우미를 접견 대상에 포함시켜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건데, 물론 법원이 기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뭐 분위기나 이런 걸 보면은 허가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이 구치소가 아닌 자택에 거주하는 한 가족들만 보는 게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 때문인지 이 전 대통령 측도 뭐 경호원, 가사 도우미 등이 이 법원에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지도 불분명하지만 이 괜한 오해를 살까 봐 법원에 의견서를 냈다는 건데요. 강훈 변호사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공무원분들만 신고되어 있는 게 14명을 신고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아마 그 가사 도우미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대를 하는 모양이에요. 한 분이. 그래서 두 분이 오늘 신고된다고 그렇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도 물론 본인 입으로도 그런 얘기를 했고, 또 법원이 제시한 요구 조건을 뭐 칼같이 지키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내비치고 있잖아요. 하지만 양심에만 맡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 반장? 네, 당연합니다. 그래서 법원도 오는 14일부터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조건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매주 한 차례씩 열기로 했답니다. 주심 판사, 검사, 변호인, 강남경찰서 담당자들이 이 회의를 열어서 같이 확인을 한다는 건데요. 이 회의에서는 강남서 담당자의 피고인에 대한 주간 동향 보고가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또 회의를 통해 법원의 당부 사항을 경찰 관계자들에게도 전달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석 조건을 잘 지키고 있는지 여부를 강남경찰서가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 이 자택, 논현동 자택을 진짜 막 벗어나는지 그런 여부를 감찰을 하기 위해서 이 논현동 자택에서 한 300m 정도 떨어진 곳에 이 파출소가 있나 봅니다. 그 관할 파출소장이 매일 그 상황을 점검한다고 하고요. 또 이 파출소 순찰차도 2시간마다 논현동 자택 주변을 이렇게 돌면서 누가 들락날락하나 이런 걸 또 점검한다고 하네요. 자, 그렇게 취합된 정보를 또 모두 법원에 전달을 해서 공유한다는 거고요. 네, 제가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못 믿어서는 아닌데, 뭐 예를 들면요, 논현동 안방에서 이 전 대통령이 김윤옥 여사의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할 경우에는 그런 걸 좀 알아낼 방법이 있나요? 그게 지금 빈틈으로 지적되는 부분인데요. 경찰의 수색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자택에 머무는 이 전 대통령 가족 중 누군가가 이 외부로 서류, 또 편지를 반출을 해도 제지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 법원에서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지침을 경찰에 전해주지 않아서 어떻게 대응할지 잘 모르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이 보석으로 풀려난 날인 6일 저녁 한 7시쯤에 한 택배 배송 기사가 이 전 대통령 자택을 찾아서 스티로폼 상자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오기도 했다는 거죠. 네, 하여간 은밀한 접촉에 대해서는 그걸 알아낼 방법은 없는 거군요. 양심에는 호소해야 되겠지만. 네, 그렇죠. 만약 이 법원이 허가를 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법원이 허가를 하지 않았던 이 제3자와 접촉을 한 게 의심이 되면 사실상 영장을 발부받아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뭐 우려들에 대해 강훈 변호사, 이 조건을 어기면 다시 구속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왜 하겠느냐라면서 반문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제가 우려를 한 건 아니지만 만약입니다만 이 전 대통령이 보석이 취소가 돼서 재구속이 된다면 구속 가능 기간은 최대 만기일까지 남아 있던 약 한 달 정도가 됩니다. 네, 취속은 뭐예요? 취소하고 보석하고 합친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속하고.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광주지법에서 전두환 씨 재판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리잖아요. 당청권 추첨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까 몇 명이라고 했죠? 65명을 뽑는데 80명이 몰렸다는 거잖아요. 생각보다는 열기가 높진 않았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전두환 씨 측이 처음에 광주지법 주변에 과열 가능성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광주가 아니라 서울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현재 분위기는 전 씨 측 주장과는 달리 매우 차분한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방청권 배분은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대학생부터 또 5.18 민주항쟁 부상자까지 다양한 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오늘 법원을 찾은 한 시민은 언론 인터뷰에서 전두환 씨가 5.18 묘지에 가서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죄를 하면은 이 광주 시민들은 용서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참여하는 모습을 기대하기도 한다는 거죠. 광주 시민들 역시. 네,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정치부회의에서 이 내용을 자세히 소개를 하겠고요.
전 씨 측이 부인 이순자 씨도 재판정에 함께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하잖아요. 법원이 받아들였나요? 예, 받아들였습니다. 신뢰 관계인 자격으로 법정에 동석해도 좋다 이렇게 법원이 허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법원이 제가 전해드린 기억이 나는데 지난 1월 8일 날 1월 7일 재판에도 또 안 나오니까 8일 날 구인장을 발부했거든요. 지금 그 구인장이 발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연희동 자택에서 구인장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번에 이렇게 자진 출석을 결정하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고 광주지법에 도착을 하면 그때 구인장 집행을 하기로 했다는 거죠. 구인장 집행을 담당할 이 서대문 경찰서 형사들이 전두환 씨가 차를 타고 이 광주로 출발을 하면 다른 차를 타고 전 씨 일행을 따라서 광주지법까지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 반장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원래 11일 오전에 집행하려 했다가 자진 출석 입장 밝히면서 계획을 변경한 거고요. 통상적으로 구인장을 집행하면 순찰차에 태워서 대상자를 호송하기 때문에 부인이나 가족 함께 차에 탑승할 수도 없습니다. 또 수갑도 채우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그 국내 뉴스는 아닌데요. 제가 이제 CNN을 즐겨 보는데 그 간판 앵커 중에 하나예요. 크리스 쿠오모가 어제 나온 뉴스에서 상당히 특징적인 일이 아주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는데 혹시 본 사람 있어요, 반장들 중에? 예, 제가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영상만 봤는데요. 이 반장이 CNN 보는군요. 예, 알아듣지 못합니다. 네. 근데 솔직하네요. 알아듣지 못한다고. 보는 게 어디예요? 그런가요? 그래서 근데 이마에 모치라고 나온 그거 말씀하시는 맞아요. 거 맞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저는 처음에 무슨 방송상인 줄 알았는데 지금 화면 저희도 나오고 있는데 저기 검은재로 이마에 십자가를 그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게 종교적인 의미에 있는 거죠? 네, 저건 저도 봤습니다. 네. 재판장도 봤어요? 네, 아니요, 기사를 봤죠. 출연한 기사를 봤는데 저게 이 사순절을 기념하는 기독교 의식이라고 합니다. 저렇게 검댕이나 죄를 이마에 바르고 이 죄를 뉘우치는 그런 뜻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저도 종교가 있거든요. 상복교. 저는 저의 유일한 종교인데 상복교라고. 제가 사실 상복교라고 해서 이마에다가 복 이렇게 쓰고 나오면 안 되잖아요. 저희 방송에서는. 그런데 저렇게 종교 채널도 아닌 보도 채널에서 저렇게 개인의 종교적 표식을 하는 게 좀 괜찮은 건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교주님이 왜 이렇게 신도를 미워하죠? 당황스러워요. 그러니까. 정말 희한하네. 좀 걸러야 되겠어요. 앞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자, CNN 뉴스 중에서 저는 처음 보는 장면이었어요. 지금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이제 화제와 논란 동시에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장 워싱턴 특파원 계실 때도 저런 장면은 못 봤어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기사 이렇게 정리할게요. MB 가사도우미 경호원 접촉 허가해달라로 제목을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서준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조금 늦게 움직였네요. 최 반장 때문입니다. 그런 것 같죠? 쓸데없는 얘기해가지고. 좋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북한의 동창리 발사장 복구 움직임에 대한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1년쯤 뒤에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이 말을 두고 북미 관계의 장기전을 예고한 거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에서는 하노이 합의 결렬 뒤 이어지고 있는 북미 간의 신경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선 방금 전에 끝난 이 방위비 분담금 서명식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4시 20분 외교부에서 서명식이 진행이 됐는데요. 8.2% 오른 1조 389억 원을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처음으로 1조 원을 넘겼는데 하지만 이번 합의 유효기간 1년짜리입니다. 보통 한미 방위비 분담금은 5년 단위로 합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분담금 액수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다가 1조 원이 약간 넘는 액수로 합의를 보는 대신에 1년 뒤에 다시 협상하자 이렇게 된 거죠. 1년 뒤에도 인상 압박은 계속 거셀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방위비 분담금 합의 이틀 뒤에도 더 올려야 한다. 심지어 이번 하노이 북미 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도 더 올려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죠. I said, why didn't you do this before? They said nobody asked. So it's got to go up. It's got to go up. But we would spend, we spent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on those exercises, and I hated to see it. I thought it was unfair. And frankly, I was sort of the opinion that South Korea should help us with that. You know, we're protecting South Korea. I think they should help us with that. 네, 우리 정부로서는 1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던져진 겁니다.
우선 분담금 외에도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지원하는 비용이 상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분담금과 함께 토지, 시설을 제공하고 있고 또 각종 세금 혜택도 주한미군에 지원하고 있다는 건데 한국국방연구원 자료를 보면은 그 비용이 2015년 한 해 5조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또 주한미군의 존재는 한국 국익에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미국 국익과도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북한을 향해 실망했다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미국 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와 북한 전문 매체 산팔로스가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최근 위성 사진을 분석해보니 정상 가동 상태 수준으로 복원한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트럼프 대통령 우선 어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Well, we're going to see. It's too early to see. The relationship is good. I would be very disappointed if that were happening. It's a very early report. We're the ones that put it out. But I would be very, very disappointed in Chairman Kim, and I don't think I will be, but we'll see what happens. We'll take a look. It'll ultimately get solved. 네, 그런데 그리고 오늘도 백악관 기자들이 같은 질문을 하니까 또 실망했다고 답했습니다. 들어보시죠. You're disappointed in Kim Jong-un about the nuclear activity in North Korea? A little disappointed. A little bit. We'll see. We'll let you know in about a year. 네, 어제도 오늘도 실망했다는 메시지였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제는 매우 실망했다. Very, very disappointed. 네, 그리고 오늘은 약간 실망했다. A little disappointed. 네, 어제도 매우 실망했다고 말은 했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또 아직 사실이라고 단정하긴 이르다면서 전제를 달기도 했죠. 그리고 오늘은 수위를 리를로 낮추기도 한 겁니다. 북한과의 대화의 끈을 놓지는 않겠다는 의도겠죠. 그야말로 밀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앞뒤 설명 없이 1년 안에 여러분들이 알게 해주겠다고 말을 해서 무엇을 알게 해줬다는 건지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일단 AP 등은 북미 관계 장기전을 시사한 발언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1년 내에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 대한 사찰 검증 등을 북한과 합의해서 동창리 상황을 언론인들이 직접 보고 알 수 있게 해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이런 긍정적인 해석도 있었습니다. 네, 이 같은 밀당은 북한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동창리 발사장이 뻔히 위성에 잡힌다는 사실을 알면서 복구 움직임을 보인 그 자체가 밀어냈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반면 북미 정상회담 기록 영화를 방영해서 미국과의 대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미국을 당기기 했다고 볼 수 있겠죠. 하노이 순회회담에서는 두 번째로 되는 일본 상봉이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더욱 두터이 하고 두 나라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고 평가하고 논의된 문제 해결을 위한 생산적인 대화들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미 합중국 대통령은 앞으로도 김정은 위원장과 더 자주 마주 앉아 조미 관계 개선에 훌륭한 결실을 안아올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領導자 동지께서는 미 합중국 대통령과 작별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네,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도 미국과 북미 회담 관련 협의를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생산적이었고 그다음에 건설적이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변함없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계속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게 미국 입장입니다. 네,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북미 모두 밝히고 있는데 미국 국무부도 부대변인을 통해 공식적으로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And I'm not going to be able to discuss or confirm every communication that the United States is having with North Korea, but our message here publicly and privately for that matter is we're ready. 네,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보좌관도 대화할 준비는 되어 있다고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재건 움직임에 대해서도 아직 단정하긴 이르다고 했죠. Well, I don't think we really are in a position to say at this stage. It would be very, very disappointing if they were taking this direction. So, the president's obviously open to talking again. We'll see when that might be scheduled or how it would work out. 북미 모두 밀당을 하고 있지만 대화는 계속하겠다는 뜻을 서로에게 날리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야당 발제, 트럼프 대통령 이틀 연속 북한에 실망, 대화의 문은 열려 있어로 하겠습니다. 네, 이서준 반장이 마지막에 잡은 제목도 그렇지만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대화와 압박 두 가지의 메시지가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밀당이라는 표현을 이 반장이 썼지만은 북한과 미국이 이제 두 가지의 전략을 동시에 쓰면서 아무래도 다음 3차 회담을 향한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하여간 관련한 여러 가지 분위기 때문에 남북 관계도 잠시 주춤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남북 공동 유해 발굴단 구성이 늦어지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남북 군사 합의에 따르면 남과 북은 올해 2월 말까지 80명에서 100명 정도 규모의 공동 유해 발굴단을 구성을 해서 서로 통보를 해주기로 했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구성을 완료했다고 북측에 통보했는데 북측에선 화답이 안 오고 있다고 하네요. 자, 남과 북은 겨울이 지나고 땅이 녹는 4월부터 10월까지 그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아직 4월까지 한 달 남짓 남아 있으니까 좀 더 기다려보자 이런 입장이라네요. 이것도 미국을 향한 메시지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심판장? 네, 미국을 향한 밀고 당기기의 일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북한의 입장은요, 미국의 적절한 상응 조치가 있어야 미국이 원하는 조치나 또는 북미 합의 사항을 이행하겠다 이거잖아요. 이 미군 유해 발굴 및 유해 송환은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미국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북미 회담 결렬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이 비핵화와 관련해선 동창리 핵실험장 위성 사진으로 전달을 하고 이 동시에 유해 발굴단 구성에 대해서 이 무응답으로 미군 유해 발굴 송환을 안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미국에 보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래도 북한이 군사 분야 합의를 다른 어떤 조치보다 지난해 말에 성실하게 이행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남북이 비무장지대 지피철수 상호 검증을 할 때 이 남북 군인이 만나서 악수를 한 장면은 꽤 인상 깊었죠. 윤명식 대령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 것도 최초고. 이건 이 오솔길이 앞으로 대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저도 바라는 바입니다. 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비무장지대 지뢰를 제거하고 지피철수를 하고 또 오갈 수 있는 오솔길을 만든 것도 올해 4월부터 유해 발굴을 시작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기도 했습니다. 북한도 유해 발굴에 대해서 의지를 보여오기는 한 겁니다. 네, 아까도 저희가 이제 사법농단 수사 관련해서 현직 판사들이 재판에서 배제됐다는 얘기를 했고요. 검찰 입장에서는 물론 공소 유지는 해야 되지만 어쨌든 사법농단 수사 자체는 일단락됐잖아요. 그 이후에 앞으로는 이제 밀어놨던 대기업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설 거라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삼성바이오의 회계 분식 관련 사건이죠. 앞으로 삼성 관련 그 임직원들, 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소환이 본격화될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야당 발제는요, 이렇게 제목을 잡을게요. 트럼프 이틀 연속 김정은에 실망했다로 잡겠습니다. 네, 응답하라 다정의 시간이고요. 양 반장, 오늘은 어떤 의견들이 들어와 있나요? 예, 일단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에 대한 의견이 많았는데 이 다정의 가족 임정훈님, 북한은 일생일대 기회를 놓치지 말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부디 핵을 포기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또 김상태님은요, 김정은이 핵을 과연 포기하겠느냐? 주민들 굶기면서 개발한 핵인데. 그리고 DH 송님은 솔직히 급할 게 없는 건 미국 아니냐. 그리고 마초나초님, 믿을 만한 분석인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회의적인 반응도 보여주셨습니다. 또 배우 고 장자연 씨 10주기 관련된 의견들도 많았는데, 자, 유유님, 10년이나 지났는데 참 죽은 사람만 억울하다. 빨리 책임자 처벌되길... 그리고 피렌체 고우님은요, 여성단체들이 장자연 사건에도 힘을 좀 보태라. 그리고 주군님, 이런 걸 좀 파헤쳐라. 이런 게 탐사보도 아니겠느냐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끝으로 이 전두환 씨 집 공매 소식을 전하면서 최종혁 반장도 연희동에 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맞아요. 예, 신희원님, 전 신희원님 얘기할 때마다 자꾸 이 신혜원 그렇죠. 반장이랑 네. 인척, 전에도 한번 나왔던. 그러니까 두 번째입니다. 이 최 반장이 산데 땅값 떨어지겠다. 네.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지는 않아요. 최 반장. 그렇죠. 제이니 케이님은 최 반장님 돈 잘 버나 봐요. 돈 비싼 곳에 사네요라고 하셨는데. 연희동이라고 다 비싼 건 또 아니에요. 지역에 따라 좀 차이는 있죠. 자가가 아니죠. 그런 아무튼 그런 얘기까지는 안 해도 되고. 아무튼 미안해요. 아무튼. 그리고 좀 이 의견은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최 반장 정리님이 이러셨습니다. 최 반장 유머는 제 취향 저격입니다. 유머 코드가 좀 독특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유모 맞아요? 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응답하라 다정에는 여기까지입니다. 복국장의 60척 리뷰 시작합니다. 3.1운동의 영향을 받아서요. 1919년 3월 13일 중국 지린성 룽징에서 3만여 명이 모인 대규모 반일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평화 집회였지만 무력 진압으로 6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들이 내일 100주년 기념행사를 연다고 합니다. 일요일인 10일은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선거제 개편 관련해서 한국당 측의 입장을 내달라고 한 데드라인이죠. 아까 여당 발제에서도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논란을 다뤄봤는데 관련 속보 잘 챙겨서 월요일 회의 때 소개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요일부터 16일까지 6박 7일간 동남아 3개국 순방에 나섭니다.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이렇게 세 나라를 국빈 방문하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인 11일 전두환 씨가 광주지법에 출석합니다. 저희가 그 내용 자세하게 회의 때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회의 내용에 대해서요. 의견이나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응답하라 다정의 코너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 반장 일주일 동안 고생 많았어요. 네, 저는 이제 고생했어. 다음 주에 그래요. 다음 주에 뭐요? 뉴스룸으로